네, 안녕하세요. 예, 매경차이트TV 안갑성 기자입니다. 연말 연시 앞두고 저희 김영익 서강대 경제대학원 교수님 모시고 내년도 시장과 경제 전망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물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사실 또 투자 관련해서 최근 교수님께서 이제 출연해주신 방송을 보면 이제 국채나 이제 우량한 회사채 이제 AA 등급 이상의 그런 회사채를 좀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은 조금씩 분할 매수 해볼 만하다 정도로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요. 근데 사실 이제 보통 채권 투자하시는 분들은 수익률 곡선을 꼭 보시지 않습니까? 예. 이제 미국 국채 수익률 곡선 기준으로 단기물인 이제 3개월물은 4.34% 정도고 예. 오늘 2년물은 4.19%인데 반해서 10년물 금리가 3.5 정도로 이제 확실히 역전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근데 이제 보통 이제 장기적으로 채권 투자 포트폴리오 운영한다고 했을 때요. 예. 수익률 곡선을 보통 이제 역전된 상태가 무한정 지속되진 또 않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예. 그러면 이제 수익률 곡선의 정상화를 가정하게 되면은 장기물은 올라오고 단기물은 내려가면서 예. 보통 이럴 때 이제 채권만 운영하시는 분들은 단기물을 사고 장기물 비중을 미리 좀 값이 떨어질 거니까요. 아무래도 예. 줄이는 경우가 있는데 뭐 이런 좀 길게 보면 수익률 곡선 정상화에 대한 좀 투자를 하는 게 어떨까? 아니면 그냥 예. 말씀하신 대로 최근에는 뭐 미국채 금리 10년물이 이제 경기 침체로 금리가 내려가다 보니까 그냥 국채 장기물을 사는 게 맞는지 채권 투자 뭐 생각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고민이 많으시더라고요. 예, 제가 몇 달 전부터는 우리 10년이나 미국 10년 국채 수익률 사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10년 국채 수익률은 많이 떨어졌거든요. 예. 그래서 좀 반등을 할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이게 추세적인 상승이 아니고요. 저는 추세적인 하락 국면에 접어들었다. 그래서 10년짜리도 아주 장기적으로 보면은 사셔도 된다. 예, 그런데 저는 조만간 미국 금리 인상 시점, 종료 시점이 내년 1월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렇게 보면은 5년짜리, 2년짜리 이런 국제 수익률도 거의 정점에 와 있는 것 같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은 10년짜리보다는 차라리 5년짜리, 2년짜리 이런 걸 사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네. 국채 10년물도 장기적으로 보면 괜찮지만 국채 2년물과 5년물을 단기적으로 좀 더 이제 투자에 좀 더 유망하도록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럼 이것도 여쭤볼 것 같아요. 사실 이제 많은 분들 이제 올해처럼 매크로가 장세를 좀 지배했던 해가 없었던 것 같은데요. 많은 분들이 사실 새벽까지 이제 유튜브 틀어놓으시고 예. CPI라든지 아니면 FOMC 생방송을 이제 보시는 게 되게 좀 이례적인 풍경이었는데 예. 11월 CPI만 보면 이제 컨센서스보다 낮은 7.1%를 기록했지만 예. 시장은 오히려 강하게 반등하지 못했고 오히려 12월 FOMC 이후에 발표된 소매 판매 지표가 이제 예. 16일에 발표가 있었는데 예. 이게 안 좋게 나오니까 나스닥이 한 이제 좀 상대적으로 많이 빠졌죠. 그러다 예. 보니까 원래 사실 이런 소매 판매나 실업 같은 경제 지표가 안 좋게 나오면 오히려 연준이 공격적으로 금리를 못 올릴 거라는 기대감에 시장이 좀 환호하던 모습이 있었지 않습니까? 최근에 예. 좀 색깔이 좀 이제 연준이 이제 주도하던 역금융 장세가 예. 아니라 경기 침체를 본격적으로 걱정하는 역실적 장세로 바뀐 게 아닌가 이런 질문을 들어보고 싶은데요. 예, 역실적 장세가 지금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올 한 해는 미국 물가 상승 거기에 따른 금리 인상이 주시장을 계속 얼룩눌렀는데요. 예, 저는 시장 금리는 이미 하락세로 접어들었다. 주가를 결정하는 게 금리도 중요하지만은 이제 기업 실적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금리는 떨어지지만은 기업 실적이 금리 하락폭보다 더 커지면 주가 떨어질 수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소매 판매가 지금 지난달 좀 감소세로 전환됐는데 10월 통계가요. 예, 저는 이게 의미 있는 통계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소매 판매가 왜 중요하냐면 미국 GDP 중에서 소비가 차지하는 70%입니다. 예, 그런데 제가 요새 관심 있게 쳐다보는 지표 중에 하나가 미국의 가계저축률이거든요. 예. 10월 통계 보니까 2.6%예요. 가계저축률이. 예. 굉장히 많이 낮아졌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떤 수준이냐면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전에 2% 유지하다가 이렇게 위기가 왔었거든요. 그 정도는 위기가 아니더라도 이렇게 가계저축률이 낮은 거 보면은 미국 사람들이 일하러 나오든지 일하러 나오면 이제 실업률이 올라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아니면 소비를 줄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동안 정부가 준 돈, 그 다음에 벌어놓은 돈 지금 많이 쓰고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저는 소비가 줄어들면서 미국 경제가 침체에 빠질 것이다. 그리고 부의 효과도 상당하거든요. 지금 주가 많이 떨어졌죠. 예. 미국 주택가격 보면 6월 정점으로 이제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예. 근데 여기에 부의 효과가 주가보다는 부동산 가격, 집값이 더 크게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래서 자산가격마저 떨어지고 저축률은 낮아지고 이런 걸 보면은 아마 미국 소비가 줄어들면서 미국 경제가 내년 상반기에 마이너스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주식시장은 지금은 금리보다는 이런 기업 실적이나 경기를 더 반영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직 역시적 장세 충격이 아직은 충분히 안 온 것 같고요. 그러면 더 무서운 게 이제 금리로 두들겨 맞는 주식시장은 끝났지만 예. 이제 기업 시장이 빠지면서 주식이 두들겨 맞는 게 이제 초입 단계다 말씀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아. 그래서 제가 그동안 뭐 주가가 우리나라나 미국이나 뭐 많이 떨어졌습니다. 저평가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말씀드린 게 아마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주식을 사시려면 올 4분기 한 30%, 나머지 70%를 내년 1분기에 사십시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역실적 장세, 실물 충격을 한번 우려했는데요. 뭐 지금 서서히 나타난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뭐 일평균 수출 금액 같은 거 보니까요. 12월 달에는 예상보다 훨씬 더 지금 안 좋게 나오거든요. 10일까지 보니까 마이너스 15%예요. 예. 제가 뭐 일평균 수출 가지고 우리 주가를 많이 전망하고 있습니다만은 제 모델에 나온 수치보다 이게 더 안 좋다는 거는 그만큼 실물 경제가 상당히 지금 어려워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충격들이 지금 뭐 서서히 오고 있는 건데요. 더 심한 충격이 한번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1분기까지는 주식을 사실 분들은 좀 기다리셨다가 코스피는 2,400을 기준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10%의 박스권에서 움직이니까 하단에서 사고 상단에서 팔아라 이렇게 말씀 주신 것 같은데 뭐 좀 그 부연 설명을 좀 더 요청드려도 될까요? 과연 박스권대로 이렇게 대응만 하면 되는 건지. 뭐 장기적으로는 지금 명목 GDP M2에 비해서는 한 20% 정도 가소평가돼 있어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주식을 사서 기다리는 시기다. 그러나 제가 단기적으로 볼 때는 저도 실제로 주식 투자를 하는데요. 비중을 늘리고 줄일 때는 일평균 수출 금액이나 그 다음에 장기 추세, 뭐 통계적으로 HP 필터라고 있거든요. 그 필터를 구해요. 저 추세선 위에 있느냐 아래선 위에 있느냐 이걸 보는데요. 근데 일평균 수출이나 H 필터로 보면은 지금 적정 주가 수준이 한 2,420 정도 나와요. 2,400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개인적으로 2,400이 당분간 주가 지수의 중간 수준이라 생각하고요. 거기서 2로 많이 벗어나면은 주식 비중 줄이고 지금 밑으로 지금 가는 과정이 전개되고 있거든요. 여기서 아마 더 밑으로 갈 겁니다. 그럴 때는 그 주식 비중을 늘릴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실제로 2,500 근처 아닌가. 저는 뭐 주식 비중 줄이면서 주식 가지고 있는 만큼 또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인버스 같은 거로 리스크 관리를 하고 있죠. 근데 여기서 주가가 뭐 저는 전저점 밑으로는 안 떨어지리라고 보고 있어요. 저번에 전저점이 2,135인가요? 2,130인가 그 정도. 그 정도까지 떨어졌는데 그 정도까지는 안 떨어지더라도 한번 2,200 근처까지는 갈 수도 있다. 그러면 2,400에서 밑으로 가면 2,300 밑으로 가면은 저는 뭐 주식을 다시 사기 시작하고 뭐 2,200까지 가면은 주식 비중 더 늘리고 인버스를 다 없애버리는 거죠. 그렇군요. 이런 식으로 당분간 박스권 전략 이런 식으로 운영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수를 추종하는 ETF도 사시고 또 지수와 반대로 추종하는 인버스도 사시면서 이제 박스권 등락하는 가운데 오른 녀석은 팔고 이제 차익 실현하고 그때 내려 있는 놈 사면 이제 박스권에서 수익을 챙길 수 있다 이런 말씀이네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도 결국 이제 코스피 지수 자체는 이제 크게 대세 상승 없이 박스권에서 좀 등락을 할 것 같은데요. 이것 때문에도 사실 내년에는 코스피 지수 ETF를 뭐 이제 적립식으로 연금 계좌를 통해서 투자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이런 분들은 좀 더 업종이나 이제 개별 주식에 좀 더 집중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좀 내년에 좀 유망하게 보시는 업종이나 이런 분야가 있나요? 뭐 주가 지수는 거의 박스권이라고 내년 보고요. 사실 저도 이제 업종에 대해서 많이 공부해야 되겠습니다만은 뭐 제가 아직 그 중국사 리서치 센터를 떠났으니까 뭐 다른 데서 연구 자료를 볼 수밖에 없는데요. 한국 그 산업연구원이라고 있거든요. 키에트라고 그러는데 거기서 내년에 각 산업 전망을 해놨더라고요. 그런데 제일 좋은 업종이 2차 전지하고 조선업종 이렇게 뭐 해가 그려져 있어요. 근데 최근에 우리나라 2차 전지 업종 주가 크게 올랐다가 최근에 떨어지고 있습니다만 이거는 뭐 성장 과정에서 진통은 한번 올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조선업종은 제가 울산 가가지고 관련 업자들 그 이야기 들어보면은 뭐 저가 수주 받아가지고
원자재 가격이 오르니까 손해를 많이 적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 그런데 최근에는 뭐 2, 3년, 뭐 3, 4년 후까지 수주 받아놓고 최근에 원자재 가격이 안정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이익이 많이 늘어날 것이다. 이익 전환 추세로 이제 변하기는 변했는데요. 예, 그래서 뭐 조선업종 좀 관심 많이 가지고 있는데, 예, 그런데 앞으로 원자재 가격이 또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수주업종이라는 것은 수주를 반하는데 그 사이 또 원자재 가격이 급등해 버리면은 네. 이익이 많이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점은 걱정되는데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는 적어도 내년까지 세계 경제가 굉장히 낮은 성장을 할 것 같거든요. 원자재 가격이 오를 가능성은 그렇게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네. 물론 많이 떨어졌다가 올라가는데요. 근데 최근에 제가 뭐 강의하는 데서 가끔 그 질문을 많이 받는데 그 구리 가격을 많이 이게 물어보시더라고요. 닥터쿠퍼지 않습니까? 네, 닥터쿠퍼라고 네. 그러는데 그거하고 우리 코스피하고 제가 상관관계를 분석해 보니까 우리 코스피가 1개월 선행해요. 아, 코스피가 먼저. 그러면 참고가 안 되겠네요.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우리 주가를 보고 아이고. 원자재 가격도 유가도 전망해야 된다는 네. 거죠. 아, 네. 좋은 투자 아이디어입니다. 이거 구리도 사실 ETF 선물로 투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코스피를 후행하는 게 이제 예. 그래서 우리 값이라- 코스피만 보면은 네. 뭐 글로벌 금융시장 원자재 가격마다 전망할 수가 있다는 예. 거거든요. 네, 그만큼 우리가 전 세계로 수출하고 우리 경제가 대의존도 높으니까 네, 그걸 코스피가 미리서 반영한 거죠. 작년 하반기부터 코스피는 떨어졌는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뭐 유가가 배럴당 120달러 또 넘었지 않습니까? 예. 네, 저는 우리 코스피 떨어진 것 보고 앞으로 세계 경제 나빠진다. 유가도 못 오른다. 그냥 원유 ETF 인버스를 한번 사본 거죠. 그만큼 우리 금융시장 코스피를 잘 보시면은 뭐 세계 글로벌 금융시장이나 원자재 가격도 한번 전망해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네. 근데 왜 코스피 투자하기 참 어려운지 알겠네요, 개인분들이. 예, 코스피를 뭐 다른 걸 보고 참고해서 돈을 벌어야 되는데 코스피가 선행을 해버리니까 이제 오히려 예, 다른 걸 보면서 코스피에 투자를 하니까 약간 예, 거꾸로 약간 예, 타이밍이 그렇습니다. 엇박자가 나는 그런 예,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이제 많은 분들이 이런 고민도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에 말씀하신 대로 경기 침체가 많이 온다면 사실 요즘 은행 예금 4에서 5%짜리 너무 많지 예, 않습니까? 예. 굳이 이거 주식 투자를 왜 하냐? 안전하게 4에서 5% 정도 은행 이자를 받으면 되지. 이 생각하시는 분들이 사실 요즘 되게 많은 것 같거든요. 예, 저는 뭐 투자 제 이론칙이 오렌 버핏도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원금 지키는 거거든요. 특히 젊은 분일수록 원금을 다 지켜야지 투자할 돈들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금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의미에서 은행의 그 5% 금리 굉장히 높은 거거든요. 저는 뭐 여러 군데 나와서 이런 말씀을 직설적으로 합니다. 제가 얼마나 나중에 살지 모르겠지만은 제 남은 생에 은행이 5% 금리 주는 시대는 거의 없을 것이다. 네, 그만큼 지금 은행 금리가 높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 잠재 성장률이 2%에서 1%로 진입하는 과정이에요. 우리 잠재성이 1%인데 금리가 어떻게 높은 수준 유지하겠어요? 네, 그래서 지금 금리는 지나치게 높다. 네, 그래서 저도 은행에 뭐 정말 오랜만에 가입해봤고요. 5년짜리도 가입해봤습니다. 아, 5년짜리까지. 네, 물론 그 제 자산의 일부죠. 뭐 예. 보니까 한 14% 정도 가입해놨더라고요. 네, 그리고 채권입니다. 예. 아까 저 몇 달 전부터 10년 국채 ETF 사십시다, 국채 사십시다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단기 5년짜리, 2년짜리 사실 때는 놔두고요. 이것들은 만기까지 가지고 있으면 그냥 원금은 지켜지고 이자 받거든요. 예. 그리고 이런 거 가지고 있다가 뭐 제 전망이 맞을지 안 맞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내년 1분기 지금 얼마 안 남았거든요. 뭐 주가 많이 떨어지면은 그 채권 팔아가지고 주식 사시면 되는 거죠. 제가 오건영 부장님 같은 분들에게 네. 여쭤보면 실제로 그 적금 상품을 네. 3에서 5년 가입을 하더라도 만기까지 잘 지키시는 경우가 별로 없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렇죠. 5분의 1밖에 안 남고 나머지 중도에 해지해서 뭐 이자를 기대했던 것만큼 못 받게 되는데 이런 분들에게는 좀 어떻게 좀 재무 플랜을 그런 분들한테는 채권 사셔야 되죠. 아, 사실 지난 2년 반 동안은 금리가 많이 올라가서 채권 투자하면 계속 손실만 봤거든요. 예. 근데 저는 채권 수익률 지금 국채부터 떨어지고 은행채 떨어지고 조만간 우량회사채 떨어지고 등급이 낮은 것들도 수익률이 떨어지리라고 보고 있어요. 예, 그런 분들한테는 채권이 더 훨씬 더 좋은 투자자라고 생각합니다. 채권이라는 것은 중간에 채권 수익률 금리 떨어지면 언제든지 시세 차익 누리고 팔 수 있고 그거를 대체할 수가 있거든요. 예, 제가 은행예금 가입했다는 거는 저도 제가 금융자산이 한
3%밖에 안 돼요. 아, 그 정도 가입한 거지. 예. 차라리 은행 예금보다 채권이 지금 훨씬 더 나은 것 같습니다. 네. 내년 한국의 경기 침체도 걱정하는 의견 중에 하나가 사실 요즘 뭐 많은 분들이 집값 좀 추이에 대해서 관심 많으시죠. 이게 하우스푸어 대란이 다시 한번 재현되는 게 아닌가 이런 걱정하는 의견도 있는데요. 내년 한국 집값에 좀 어떻게 보고 계신지 좀 궁금합니다. 뭐 저는 채권 시장에서는 거의 거품 해소됐다. 예. 그다음에 주식 시장에서 많이 해소됐다. 네, 그런데 부동산 시장, 특히 주택 시장은 이제 거품이 해소되는 초기 단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집값을 결정하는 여러 가지 요소가 금리도 있고, 그 다음에 주가도 있고, 대출도 있고, 경기도 있거든요. 초기에는 금리나 대출 금액이 집값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데요. 근데 6개월, 12개월 가면서 경기가 더 영향을 많이 미치거든요. 특히 동행주 순환 변동치. 그게 영향을 많이 미쳐요. 근데 그게 제가 보기에는 올 10월을 정점으로 이제서야 꺾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금리가 떨어지면 집값도 오른다, 주가도 오른다, 이런 전망도 나올 텐데요. 그런데 금리가 떨어진 것보다 경기가 더 나빠지면은 주가도 집값도 오르기가 힘들거든요. 특히 집값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집값이 아직도 가대평가되어 있다는 거죠. 그 집값 가대평가 여부를 결정하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만은 물가에 비해서 얼마나 올랐냐, 소득에 비해서 얼마나 올랐냐, 렌트에 비해서 얼마나 올랐냐. 특히 그 소득에 비해서는 지금 너무 높아요. 예. 대표적으로 서울 같은 경우 하면은 중간 가구 소득에 비해서 중간 집값이 작년 말에 19배였어요. 야. 9월달 보니까 17.7배 정도로 떨어졌더라고요. 17. 장기 평균이 12배예요. 예. 아직도 너무 높다는 거죠. 이 PIR 지수의 이제 의미가 이제 중위 가구의 이제 중위 소득 예. 베이스로 했을 때 중위 가격의 아파트를 살려면 연봉의 꼬박 17.7배 예. 이거를 이제 지불을 하나도 안 쓰고 숨만 쉬고 숨만 쉬고 숨만 쉬고 연봉을 그대로 이제 봤을 때 예. 17년을 넘게 보낸다 이런 주식. 그리고 저는 집값에 대해서도 우리가 장기적으로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그동안 집값이 계속 오르다 보니까 집이 투자재 인식도 있었죠. 그런데 저는 투자재에서 소비재로 생각이 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그동안 집값 하락 요인이 저 같은 베이비붐 세대 은퇴, 가계부채, 높은 가계부채 이런 것들이거든요. 근데 그동안 떠받쳤던 게 소득 증가였고 그다음에 가구수 증가였어요. 그런데 우리 잠재 성장률 계속 떨어지면서 소득 증가 속도 낮아지고 있죠.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통계청에서 가구수 추정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서울 보니까 가구수가 2029년, 2030년 정점입니다. 그대로 가구수가 줄어든다는 거죠. 가구수가 1인 가구 많이 는다고 이제 시가 상승 요소로 많이 얘기했는데. 근데 그 가구수마저 지금 당장 아니지만 몇 년 지나면 감소세로 전환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런 걸 보면은 집값을 떠받친 요인들이 하락 요인이 더 크다는 것이죠. 그래서 집은 첫째, 둘째, 셋째 부동산의 위치라고 그러는데요. 위치가 좋지 않은 고통의 경우는 우리도 생각을 한번 바뀌어야 된다. 또 한국 주식까지는 전체적으로 좀 다뤄봤는데요. 이제 미국 주식도 한번 살짝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올해 이제 한국 주식뿐 아니라 이제 애플이라든지 테슬라 한국 분들이 이제 많이 투자하신 그런 미국 주식들도 고점 대비 많이 하락을 한 상황입니다. 특히 테슬라는 요즘 일론 머스크가 미운 짓 골라하면서 자꾸 주가를 내리고 있는데요. 미국 주식도 사실 가격만 따지자면 전고점 대비 많이 빠진 것 같은데 아직도 또 비싼 건지 좀 궁금합니다. 아직도 미국 주가는 제가 보기에는 비싼 것 같습니다. 그래도 비싸다. 우리 주가는 아까 저평가형에 들어섰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저는 미국 주가를 평가할 때 우선 버핏 지수 보고요. 버핏 지수. 미국 전체 주시장 시가총액을 GDP로 명목 GDP로 나눈 게 작년 4분기에 334%, 지난 22년 평균이 186%였거든요. 역사적 최고치 기록했죠. 그런데 올 3분기까지 데이터 보니까 235%로 334에서 235로 많이 떨어졌더라고요. 그야말로 추락이죠. 그런데 아직도 과거 평균보다 높다. 그리고 PER, 토빙, 큐, 그 다음에 미국 S&P를 핵이 분석해가지고 추세에서 얼마나 벗어났는가. 이런 것까지 보더라도 미국 주가는 우리 주가는 저평가형에 들어섰는데 미국 주가는 아직도 가대평가형에 좀 들어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늘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게 저는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즈, 매일경제도 자주 보지만 파이낸셜 타임즈도 자주 보는데요. 그 파이낸셜 타임즈에 미국 주가 고점 무렵에서 애플 주가가
시가총액이 우리 GDP보다 높아졌더라고요. 예. 네, 그게 2번이나 일면에 머리 기사로 보도가 되더라고요. 맞습니다. 시가총액이. 그랬던 적이 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걸 보고 야 애플도 버블이다. 네, 그런 식으로 생각했는데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미국 주가 거품이 아직도 심각한 것 같고요. 2000년에서 2009년, 2000년에서 미국 IT 거품이 붕괴되면서 미국 주가가 10년 동안 박스권이었거든요. 예. 근데 저는 뭐 앞으로 10년 동안 미국 주가 그럼 박스권이 아닌가. 미국 가계 자산 중에서 주식 비중도 작년 4분기 54%까지 올라갔어요. 예. 역사적으로 최고치거든요. 뭐 2000년 IT 거품 붕괴 직전, 그다음에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에도 분기별로 47, 48%였어요. 예. 그만큼 미국 주가가 많이 올랐다는 거죠. 네, 그런데 우리가 3분기 통계 보니까 51%로 낮아졌는데요. 예. 과거 평균이 한 43% 정도 되거든요. 지금도 너무 높다는 많이 겁니다. 높네요. 네, 그래서 뭐 애플, 테슬라 이런 주식 뭐 정말 좋은 주식이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저는 가대평가에 들었다. 근데 지난 10년, 20년 동안 시가총액 10위에 유일하게 머물러 있는 회사가요. 마이크로소프트더라고요. 예. 다른 회사는 들어갔다 나왔다 그러는데 그렇죠. 예. 마이크로소프트는 지난 20년 동안 계속 시가총액 10위에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마이크로소프트라는 주가도 2000년 IT 거품 붕괴되고요. 제자리 오기까지는 꼭 10년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미국 주식은 좀 줄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뭐 애국계 기관들 요새 보니까 일부는 미국 주식 좋다고 그러는데요. 또 일부들은 저처럼 미국 주식 좀 어렵다고 전망하고요. 제가 그 주별로 글로벌 자금 흐름, 뭐 주식형 펀드 어디로 많이 들어가고 어디로 덜 들어오고 어디로 들어오는가 이거 볼 때 신흥시장으로 예. 신흥시장. 예, 중국 인도 쪽으로 계속 들어오는 모습을 보고 있거든요. 예. 네, 그래서 돈이라는 게 정말 눈이 있어 정말 똑똑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돈의 흐름을 보면은 저는 미국보다는 신흥시장 주가가 앞으로 10년은 더 나을 것 같지 않느냐. 예. 그래서 일부 자금들이 그리 들어오는 거 보면서 그렇군요. 앞으로 미국 주식은 어떻게 보면 이제 닷컴 버블 이후에 긴 횡보장처럼 10년 횡보장처럼 지수 자체가 크게 길 수 있으니 차라리 중국이나 인도 같은 좀 시등시장 투자도 좀 검토해보자 말씀 주셨습니다. 그래도 난 달러가 좋아, 미국 주식을 좋아 이렇게 하시는 분들 꼭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논리 있지 않습니까? 지수가 10년 횡보하더라도 오를 개별 주식은 오른다. 뭐 이런 주장도 있다 보니까 그냥 종목 피칭을 잘하면 된다 이런 관점에서 뭐 올해 미국 주식이 이제 섹터별로 보자면 에너지 섹터, 엑스모빌과 쉐보론이 대표하는 이제 에너지 섹터와 일라이 릴리아 머커 같은 이제 헬스케어 이런 두 개가 좀 이제 연간 기준으로는 이제 섹터가 많이 올랐는데 나머지 업종은 사실 많이 내렸습니다. 빅테크를 포함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 주식을 굳이 그래도 내년에도 투자를 계속 하겠다는 분들을 위해서 뭐 그나마 좀 유망 섹터라든지 좀 괜찮은 섹터는 어떻게 보시는지. 네. 헬스케어 이거는 우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우리 모든 인류가 좀 건강하게 오래 살자. 예. 이쪽은 뭐 계속 그 성장 산업이라고 보는데요. 에너지 분야는 오를 만큼 올랐다. 근데 저는 내년에 우리 주식이나 미국 주식이나 그 가치주가 제대로 평가받는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가치주의 한 해. 네. 네, 그런데 저도 뭐 올해 금융회사 근무하면서 뭐 자산운용사 어디가 잘 되고 어디가 못 되는지 보고 있는데요. 그동안 그 가치주를 내세웠던 자산운용사 보니까 지금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예. 그쪽으로 자금이 많이 빠져나갔어요. 예. 왜 그럴까요? 가치주 시대가 왔는데요. 그동안은 아니었죠. 그동안 계속 아니었던 거죠. 그동안은 아니었고 뭐 CEO도 바뀌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네,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뭐 우리 그 매일경제에서도 뭐 펀드 평가해가지고 뭐 어떤 자산운용사 상도 주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예. 각종 언론에서. 네, 그런데 제가 보기로는 상 받은 펀드는 그 다음에는 안 해야 된다는 거죠. 상 못 받고 최근 몇 년 동안은 좋은데. 그렇군요. 예. 근데 최근에 가치주가 그야말로 그쪽으로 가치지 펀드를 추구했던 보니까 돈도 안 들어오고요. 그 뭐 CEO들 굉장히 힘들어하고 갈리기도 하고 그랬더라고요. 맞습니다. 이런 걸 보면서 야 이제 거꾸로 가야 되겠다. 예. 그리고 이렇게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는 사람들이 가치를 찾게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우리도 그 저평가된 종목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저평가된 종목 뭐 여러 회사 보면은 사실 저 우리나라 개인 그 CEO 입장에서는 네. 주가 높은 거를 좋아하지 않거든요. 그렇죠. 예. 뭐 상속을 해야 되는데 예. 뭐 상속세가 절반 내고 두 번 상속하면 회사 없어진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어떤 회사들 보니까 정말 현금도 많은데 예. 뭐 주가가 지나치게 저평가돼 있거든요. 예, 그래서 미국은 좀 다르겠으면 미국은 그 주주 환원율이 높은데 예, 우리나라는 정말 그동안 가치는 있는데 저평가됐던 예, 이런 종목들이 내년 한 해에는 빛을 발하지 않을까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도 한번 그럼 들어보고 싶네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한국에서는 이제 상속 증여세가 높은 이유도 있겠지만 그래서 유독 이제 주주 환원보다는 좀 더 주가 관리하면서 예. 이제 승계를 좀 더 원활하게 예, 예. 하는 거에 이제 초점을 많이 맞추고 이에 대해서 소액 주주인 이제 투자자분들도 많이 좀 피해를 이제 예. 본인이 받고 있었는데 이런 점에서 가치 투자라는 게 어떻게 보면 밸류에이션이 예. 미국에 있어서는 정말 가치 투자가 나름의 뭔가 방법론으로 먹힐 수 있지만 한국에서는 정말 이 거버넌스를 생각하면은 가치의 함정에 빠지는 거 아닌가? 예. 대표적인 개미덧 아닌가? 이런 또 질문도 들고. 뭐 그럴 수가 있는데요. 예. 예,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뭐 세법 같은 게 좀 개정돼야 되겠죠. 예. 뭐 제가 다음 달에 한 언론사에서 국회의원 양당 대표 경제통 모셔놓고 저한테 사회를 보라고 그래가지고요. 예. 제가 그분들한테 그런 이야기 좀 하려고 그러거든요. 예. 우리 주가가 왜 이렇게 저평가되어 있느냐. 주주 환원율이 낮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걸 개선하려면 세법도 좀 개정해야 된다. 예. 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뭐 두 분 반응이 어떨지는 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우리 주주 환원율이 예, 너무 낮죠. 예. 예, 그런 것들이 좀 개선된다면은 아마 지금 저평가됐던 이런 주식들이 제자리를 찾아갈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뭐 유동성이 축소되는 국면 아닙니까? 예. 이럴 때는 유동성이 확대될 때는 모든 자산 가격이 가치 이상으로 올랐다가 뭐 저 유동성이 축소된 국면은 가치 본질 가치로 오고요. 본질 가치가 없는 것들은 사라지기도 하죠. 예. 그런데 이런 유동성 축소 국면이 어려울 때는 투자자들이 정말 가치를 더 찾을 것 같아요. 정말 어떤 주식이 저평가됐는가 이런 걸 좀 내년은 찾는 한 해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정말 그 단순히 뭐 PER이 낮다, PBR이 낮다 뭐 이것만 보는 게 아니라 정말 이 기업의 예. 비즈니스나 본질적인 그런 경쟁력 같은 걸 다 종합적으로 예, 그렇습니다. 따져보면서 좀 이제 예. 진짜 가치주를 투자해 보자 예, 예. 말씀 주셨습니다. 이것도 그러면 이제 마무리로 그러면 저희가 마지막쯤으로 그래도 내년에 돈을 그래도 어떻게 상반기까지는 굴리는 게 좋을까, 1분기까지는 어떻게 굴리는 게 좋을까라고 질문을 한다면 교수님께서 제일 개인 투자자분들에게 추천하시는 그냥 어느 자산에 집중 투자하면 좋은지 한 뭐 두세 가지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저는 뭐 그동안 은행예금 좀 가입하시죠. 그리고 채권 사시죠. 채권, 예.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뭐 내년 1분기에는 내년 연간 주가가 가장 낮을 거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내년 1분기가 한 해를 보면은 네. 물론 주가가 박스권입니다만 내년 1분기가 가장 낮을 거로 보기 때문에 예, 내년 1분기 주가가 떨어질 때 적극적으로 주식 비중 늘리시자. 네. 예, 그리고 주식 가지고 계신 분들이 문제죠. 뭐 지금은 보유하고 계실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현금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저는 뭐 내년 1분기가 주식 싸게 살 기회라고 보고 있거든요. 내년 1분기는 뭐 적극적으로 저는 주식 비중을 좀 늘리실 테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기존에 이제 올해 삼성전자랑 네이버 카카오를 많이 사신 분들은 이제 물려 계신 분들인데 네. 뭐 많이 물린 분들은 그냥 지금 와서 파는 게 별로 큰 의미는 없다. 예, 그냥 버텨보라 이 말씀이시죠. 그렇죠. 뭐 삼성전자, 네이버, 카카오. 뭐 제가 보기에는 여기서 좀 더 떨어질 수 있지만은 싸졌다고 보고 있고요. 예. 특히 네이버, 카카오. 이거는 뭐 제가 한 2달 전에 뭐 사고 뭐 어떤 방송에서 요새 뭘 샀냐고 물어보길래 그 주식 샀다고 그러니까 뭐 제목을 그렇게 내가지고 저 깜짝 놀랐습니다만 제가 보기도 뭐 지나치게 저평가됐어요. 예. 알겠습니다. 네이버 카카오도 어차피 지금 많이 물리신 분들일수록 매도에 큰 시기가 없기 때문에 예.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예. 이제 유동성 관리 잘 하시면서 가보자 이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물론 저 작년 상반기에 사신 분들은 그 가격까지 좀 오래 걸릴 거예요. 예. 네, 그렇지만은 지금은 너무 싸졌다. 지금 저는 파실 때는 아니다. 예. 지금 그냥 보유하시고 계시면은 내년 2분기 뭐
3분기 초반까지는 상당히 좀 오르라 보고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 코스피가 뭐 제가 2,400을 중심으로 상하 10% 밑에 뭐 하락 10%일 수도 있습니다만 내년 2분기는 이쪽으로 10% 위로 올라가는 국면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오늘 촬영 기념으로 짧게 한번 뭐 연말 연시고 하니까 한번 저희 말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올 한 해 정말 뭐 저도 힘들었고 모든 투자자분들한테 힘들었을 겁니다. 예, 그러나 제가 뭐 장기적으로 보면은 모든 거는 시간이 가면 추세에 접근해 가거든요. 예, 특히 우리 주가가 지금 모든 경제 변수, 모든 금융 변수에서 추세 제일 밑으로 떨어진 가격 변수 중에 하나입니다. 시간이 흘러가면 이 추세에 접근해 갈 거라는 거죠. 예, 그래서 조금은 지금 멀리 내다보면서 기다리면서 뭐 주가 여기서 더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주식 비중을 늘리면서 내년 한 해를 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자이언트TV의 안국성 기자였고요. 예, 지금 김혜기 교수님 모시고 내년도 증시와 시장 전망 한번 들어봤습니다. 내년 1분기까지 한번 시장 잘 예의주시하시면서 좋은 투자 기회 잡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자이언트TV 안국성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